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이고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 슬하에는 5살짜리 딸아이 1명 있습니다. 저는 제약계열 회사에 다니고 아내는 외국계 은행 회사에 다니는데 솔직히 아내의 연봉이 저보다 2배는 훌쩍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입김이 집에서도 좀 센 편이지요. 아내의 성격상 연봉이 저보다 적었다 하더라도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 성격이긴 합니다. 하하, 아내의 성격을 흉보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아내와는 소개팅으로 만나 연애를 해서 결혼했는데 저는 아내의 화통하고 남자를 리드하는 성격에 반해서 사랑하게 됐습니다. 주한 씨는 보통 주말에 뭐 하세요? 뭐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고 집에서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서점에 가서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컨디션 좋을 땐 좀 일찍 일어나서 조조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주말이라도 그 시간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영화관이 한가해서 좋거든요.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에 주한 씨네 집에서 밀린 드라마 몰아볼까요? 피자나 먹을거리 제가 준비해 갈게요. 제가 독서는 별 취미가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조 영화 보러 갈 자신은 더더욱 없어서요.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오신다고요? 뭐 싫으세요? 주한 씨가 불편하시면 관두고요. 아니에요. 불편하긴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가 좀 놀란 것뿐이에요. 연애 시절에도 진도라고 해야 하나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은 모두 아내의 주도하에서였습니다. 손도 아내가 먼저 나 계단 올라가기 힘드네요. 도와줘요 하면서 내밀어서 잡게 되었고 키스도 아내가 먼저 했었네요. 이런 걸 자랑이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요즘 시대의 못난 남자 임증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변했고 남자다운 성격, 여자다운 성격을 나누기 전에 사람마다 다른 성향과 스타일이 있을 뿐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운 편이라 사람과 가까워지는 데에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연애를 할 때는 더 그랬던 타입인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저와는 좀 정반대 스타일이지요. 좋고 싫음이 아주 분명하고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표정도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죠. 실증을 잘 느끼는 대신 흥미로운 취미를 발견해서 불같이 또 빠져드는 스타일이었고요. 당신은 대체 좋다 싫다 말을 해야 내가 당신 기분을 알 거 아니야. 그렇게 입 꾹 닫고 아무 표정 없으면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해? 내 장단에 굳이 당신이 맞출 필요 전혀 없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 하고 싶은 게 결국 거의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치, 그런 게 어딨어. 취향이랑 기호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난 당신 취향이랑 기호에 최대한 맞춰가고 싶은 사람이고 설령 내가 저건 별로다 싶어도 당신이 좋다고 하면 한번 먹어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그래. 그래서 가끔 표정이 무표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당신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 그러려니 하면서 내 맘대로 다 하라고? 빙고. 당신은 역시 똑똑해. 왜냐고? 난 당신이 행복하면 자동으로 행복하니까. 연애 기간에도 쭉 그랬고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외식할 때 메뉴를 고르거나 집안에 자잘한 물건들을 살 때 등 사소한 것에서 큰일까지 대부분 아내의 의견을 따르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야, 주한이 너는 사내 자식이 아무리 재수씨가 좋더라도 너무 넙죽넙죽 맞춰주면서 사는 거 아니냐? 아내가 상사도 아니고 맞춰주긴 무슨. 아내가 행복하고 웃는 게 보기 좋아서 그냥 웬만하면 내가 따라주는 거야. 주한이네는 재수씨가 완전 능력자잖아. 연봉이 주한이보다 훨씬 많고 또 친정도 꽤 산다면서. 자식, 너 그래서 더 와이프한테 찍소리 못하고 사는 거지? 참, 니들 왜 이렇게 남일에 관심들이 많냐? 와이프 월급 많았다고 나한테 생활비 더 갖다 주는 거 아니고 우리 처가 그냥 평범한 집안이야. 쓸데없는 소설들 좀 그만 써라, 응? 아니야, 가만 보니까 영식이 말이 맞는 것 같네. 남자들도 얼마나 요즘 계산적인데 다 콩고물 나올 거 생각해서 와이프한테 납작 엎드려 사는 거 아니냐고.
참, 니들은 결혼을 무슨 계산 속으로 했냐? 나 진짜 그런 거 아니거든? 니들이 그렇게 산다고 나까지 그런 놈으로 몰아가지들 좀 마라. 친구들은 와이프의 연봉이 저보다 높아서, 아니면 혹시 처가가 부자라 제가 아내 말을 그렇게 잘 들으면서 사는 거 아니냐는 오해들을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요, 친구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남들 눈에는 기죽어 사는 남편처럼 아내 말을 잘 들으면서 사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아버지께서 원체 가부장적인 분이셔서 평생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하셨어요. 무슨 말끝마다 여자가 어디 감히 남자가 하는 소리에 이래라 저래라 사사건건 토를 달아. 우리 집 굴러가는 게 다 누구 때문이야? 내가 바깥에서 나가 허리가 뽑아지게 일하는 대가로 온 식구 밥 먹고 옷 사입고 웬만한 거 누리면서 삶은 서방님을 하늘처럼 모셔도 모자래 파네. 누가 들으면 내가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줄 알겠소? 그래서 내가 당신 고생시키는 건 뭐야? 서방을 하늘처럼 한번 우러러 봐봐라.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밥을 먹다가도 목걸이가 나오지. 참, 내가 그렇게 미련스럽게 안 살아서 50평생 구리반지 하나 못 받고 사나 보네요? 에이, 예편 내가 기만 짱짱하게 드세서 원. 내가 집에만 오면 밥맛이 떨어져서 없는 회식 만들어 저녁 먹고 들어오는 게 낙이다. 으이그 애교라곤 쥐똥만큼도 없는 생고사리 같은 여편네 같으니라고. 애교는 뭐 그냥 아무한테서나 나오는 건 줄 아슈? 옆집 정식이 아버지 봐요. 아내 말이라면 똥이 매주라 해도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당신이 최고야 하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니까 아내 입에서 맨날 콧소리만 나오는 거. 지금도 안 늦었어. 정식이 아빠한테 가서 결혼하자 그러지 왜? 애 듣는 앞에서 창피함도 모르게 그게 대체 말이야 막걸리야? 저는 그렇게 평생 아내 위에 군림하려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며 짱짱하게 대드는 어머니 사이에서 하루도 부부싸움이 안 일어나는 일이 드물 정도의 그런 시끄럽고 피곤한 가정 환경 아래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시절엔 정말 그런 생각이 든 적도 많았어요. 저렇게 매일 지지고 볶고 시끄럽게 싸워대면서 우리 부모님은 왜 이혼도 안 하는 걸까? 차라리 이혼해서 엄마든 아빠든 한 분을 따라가서 살면 차라리 이렇게 시끄럽고 제정신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자기야, 우리 이제 그만 결혼하는 게 어떨까? 내가 결혼하면 다른 건 몰라도 언제나 당신 의견이 우선이고 당신이 천둥번개 치는 날을 햇빛 부서지는 화창한 날이라 우겨도 난 당신 말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남편이 될 거야.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남의 편이 아닌 당신 편이 평생 되어준다는 약속 나 꼭 지킬게. 내 아내가 되어줄래?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준다는 말보다 당신 그 말이 더 감동적이고 솔깃하다. 난 늘 결혼에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가만 돌이켜보니까 늘 당신 같은 남자를 기다려왔던 것 같아.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준다는 약속 꼭 지켜줘야 해? 죽을 때까지 당신 편이 될 거야. 나랑 살면서 마음고생하는 일은 없게 할 거야. 부부싸움을 해도 꼭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할 거고. 좋아. 자기야, 우리 올해 넘기지 말고 결혼하자. 그렇게 아내에게 청혼을 하면서도 저는 저의 결혼관을 피력하며 청혼을 했는데 그건 아내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시적인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유년기, 사춘기 시절을 겪으며 저희 부모님이 하도 그런 부분에서 맞지가 않아 험악하게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자라온 터라 나는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결혼을 한다면 남자라고 유세 부리지 않고 진정 멋진 남자가 할 법한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남편이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결과였지요. 아내를 이겨먹고 아내 위에 군림하면서 그 결과로 아내 속을 썩이는 남자. 그런 남자야말로
제 눈에는 가장 못나고 가정을 이룰 자격이 없는 남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멋진 남자로 평생 아내 곁에 남고 싶어서 저는 되려 매사 아내에게 지는 방법을 택했던 건데, 사람들 눈에는 제가 아내 말에 꼼짝 못하는 모자란 남자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었지요.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고, 저는 그런 오해를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우리 부부에 관해 이러쿵 저러쿵 알지도 못하는 소설을 써대는 것, 저는 아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결혼은 로망이 아닌 현실이란 말을 절감하게 되는 순간이 저에게도 기어이 찾아오고야 말더군요.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을 가서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나 저나 딩크족은 아니었지만 나름 계획에 없는 빠른 임신을 하게 된 셈이었지요. 여보, 어떡하지? 우리 아기를 가지는 건 3년이나 5년이 지난 시점에 생각해 보기로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임신이 되어버렸어. 우리가 아기를 아예 안 낳고 살기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기야, 우리 기쁘게 받아들이자. 당신 어렵게 들어간 회사고 일 욕심 많은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다른 여자들처럼 당신 경단녀 되거나 독박 육아로 산후 우울증 걸리는 일 절대 없게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몸만 잘 신경 써. 알았지?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한결 힘이 난다. 내가 결혼하라는 참 잘했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만 좀 더 열심히 하면, 저만 좀 더 양보하면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은 무탈하게 잘 흘러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살면 살수록 저희 아내라는 여자는 결혼 혹은 육아 또는 살림과는 아주 거리가 먼 생명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더군요. 보통의 여자들은 남편을 잘 챙기지는 않더라도 아이가 생기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아이에 관해서는 자기 몸이 좀 힘들어도, 자기 시간이 좀 뺏겨도 아이에게 헌신하는 것이 엄마로서 대부분 여자들의 모습인데, 아내에게는 이런 부분이 정말 1도 없는 겁니다. 여보, 하영이 젖병 소독 어제 안 해놓고 잔 거야? 젖병 소독 당번 어제는 당신이었잖아. 아, 미안해 자기야. 내가 어제 늦게까지 밀린 보고서를 쓰는 바람에 이참에 젖병 소독 담당은 그냥 자기로 하는 게 어떨까? 날짜 정해서 누구 순번 하는 거 무슨 학교 다닐 때 당번도 아니고 너무 피곤하고 헷갈리는 것 같다. 그럼 당신은 하영이 육아에 관해 뭘 전담할 생각이야? 분유하고 기저귀 떨어지는 일 없이 내가 인터넷 주문할게. 그 정도면 당신 수고로움 훨씬 덜어지지. 안 그래? 그래. 아주 고맙다.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려고 그러네. 아내는 모유 수유를 하지 않아서 출산하고 100일이 채 안 되어 직장으로 복귀를 하더니 정말 아이를 육아하는 일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은 육아휴직을 해서 딸아이를 돌보다가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서 복직을 하려는 저에게, 아니 주하나, 지금 너희들 사는 집 그거 전세 대출금도 갚아가는 중이라면서 베이비시터까지 쓰면 대체 서울서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희 부부 직장 나가 있는 동안은 내가 가서 하영이를 돌볼 테니 그리 알아라. 엄마, 무릎도 안 좋으신데 정말 괜찮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녀석아, 체면 차릴 곳에 차리렴. 사내 자식이 못난 것도 없는데 왜 육아휴직은 네가 더 길게 쓰면서 집안에 틀어박히려고 그러냐? 네가 네 와이프보다 못난 게 뭐가 있다고? 못나서가 아니라 여건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아버지 계셨으면 삼시세끼 식사 챙기느라 널 도울 형편도 안 되었겠지만, 조론하고 사는 마당에 솔직히 엄마도 소일거리도 없고 심심하다. 우리 손녀딸 돌보면서 낮에 시간 보내면 좋지 뭐. 너한테 아기 보는 돈 달라고 안 할 거니까 걱정 말고 엄마한테 맡겨. 엄마, 내가 지금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맡기면서 어떻게 꽁으로 맡겨요. 아무리 엄마라도. 결혼하고 내 집 마련할 때까지가 경제적으로 가장 쪼들리고 힘든 법이다. 그 고비만 잘 넘기면
돈도 잘 모이고 하니까 그때까진 쓸데없이 돈 쓸 생각 말고 엄마 정정해서 부려먹을 수 있을 때 부려먹어 녀석아. 그렇게 엄마는 저희 딸아이 육아를 자청해서 도와주셨고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다 쓴 뒤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지요. 저희 엄마는 그렇게 제 딸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나이가 될 때까지 딸아이 육아를 도와주셨지요. 딸아이가 5살 정도가 되고부터는 등하원을 제가 전담하고 저녁 시간에 육아는 제가 퇴근하고 도맡는 바람에 저희 엄마의 수고로움이 좀 덜어졌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제가 야근을 하거나 일이 많은 시즌에는 저희 어머니가 딸아이 육아를 전담하는 편이었죠. 여보, 당신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이라도 하영이 잠드는 것도 보고 목욕도 좀 시켜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하영이 목욕이랑 재우는 일은 당신이 주로 하고 당신이 바쁜 날은 어머니께서 와서 도와주시는데 그걸 꼭 바쁜 내가 해야 하는 이유가 뭐야? 당신이 하영이 엄마니까.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하영이가 스케치북에 가족들을 그려놨는데 당신을 어떻게 그려놨는지는 아니? 뭘 어떻게 그려놨길래 이 야밤에 눈에 쌍심 지켜가며 잔소리하는 거야? 안 그래도 요즘 야근 겹쳐서 피곤해 죽겠는 사람한테 진짜. 당신 말고 나도 피곤하고 세상 사람들 다 피곤하게 산다. 당신 피곤한 거 알겠으니까 딸내미가 엄마 얼굴 그려놓은 거나 한번 보라고. 이건 안경 쓴 남자, 당신 그려놓은 거고 주름이랑 회색 머리는 할머니 그려놓은 거고 이거 뭐야? 머리 긴 여자는 나 같은데 왜 눈, 코, 입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나도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엄마 얼굴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그렸댄다. 미술학원 선생님께 괜히 여쭤봤다가 이런 기가 막힌 대답이나 듣고 내가 오늘 선생님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기나 해? 우리 하영이가 암튼 센스가 남다르네. 예술가 기질이 있나? 그림 쪽으로 적성을 살려서 전공을 그쪽으로 시켜볼까? 애진작에? 너는 지금 애가 엄마 품이 그리워서 애정결핍 걸리게 생겼는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니? 당신 듣자 하니까 정말 말 웃기게 한다. 허니문 베이비로 하영이 가졌을 때 당신 나한테 뭐라 그랬니? 나 경단녀 안 만든다며. 내 커리어 아이랑 상관없이 쌓아가게 해준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그 약속이 겨우 이거야?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혜영이 엄마. 남들 다 가는 회식 나는 하도 빠져서 부장님이 나 무슨 암수술 했냐고 물어보더라. 술을 한 방울도 안 먹는 게 꼭 그런 것 같다고. 난 뭐 회식도 술자리도 아예 싫어서 빠지는 줄 아니? 나라고 승진 욕심 없을까? 저녁 시간이라도 아이하고 시간 보내고 재우는 건 아빠가 해주고 싶어서야. 그런데 당신은 뭐 단 하나라도 아이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게 1도 없잖아. 여보, 나 솔직히 당신이 자존심 상할까 봐서 이런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내 연봉이 당신 연봉보다 곱절이 높잖아.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엄마든 아빠든 연봉 높은 쪽이 육아에는 소홀하게 되어 있어. 참, 네가 월급이 나보다 많아서 엄마 노릇 소홀해도 된다. 지금 뭐 그 소리니? 아니, 내 말은 그렇게 고깝게 들을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자기도 한번 생각해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바깥일에 충실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오는 게 가정경제에 보탬되는 일 아니야?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거 뭐 다 나 좋자고 하는 일 같아? 다 당신이랑 하영이 호강시켜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제가 아이에게 좀 신경 쓰라고 잔소리라도 할라 치면 연봉 운운을 하면서 자기는 일이 바쁘고 육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아무것도 더 이상 자신에게 기대하지 말라. 그런 소리를 하는 아내였습니다. 아무리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내 말을 잘 따르자 결심하고 결혼했던 저이지만 엄마 노릇과 역할에 저렇게 무관심한 아내를 참아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게다가 아내는 아이가 엄마 손이 점점 더 필요한 나이가 되어가는데도 나날이 회식이 잦아지고 야근하는 날만 점점 늘어가더군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았다거나 초고속 승진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뭔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회식을 불어 참석하고 융통성 있게 빠질 수 있는 야근을 불어 골라서 하는 그런 느낌이었지요. 일주일에 단 하루도
엄마 품에서 잠드는 날이 없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의감이 밀려오는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일이 좋고 성공지향적인 여자지만 주말에 단 하루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가는 일조차 하지 않는 아내. 자기야, 오늘 간만에 주말이고 날씨도 좋은데 하영이 데리고 놀이공원이라도 다녀오자. 오늘 오전에 영어 스터디고 저녁에는 필라테스 가야 돼. 이번 주 내내 회식이라고 계속 술 먹고 늦게 들어오더니 주말엔 또 자기 개발이야? 당신 하영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어? 엄마가 돼서? 엄마, 오늘은 하영이하고 놀이공원 가면 안 돼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엄마 아빠랑 놀러 다녀온 사진 찍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하영아, 엄마가 오늘은 바빠서 대신에 요 앞 아파트 놀이터 가서 같이 사진 찍자. 주말에 놀이터에서 엄마랑 아빠랑 놀았다고 하면 되잖아. 그치? 싫어. 놀이터는 아빠랑 할머니랑도 맨날 가는 데란 말이야. 엄마는 하영이하고 노는 건 싫어하고 회사만 좋아해. 아이가 그렇게 울어도 아내는 몇 번 달랜 뒤 풀메이크업 하고 자기 외출을 하기 바빴지요. 저는 잔소리를 해봐도 때로 부부싸움을 해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아내에 관해 어느 날부터인가는 포기 비슷한 걸 하게 되면서 그저 없는 사람 치고 조용히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연말 송년회를 겸해서 우연히 대학 동창회를 나갔습니다. 그 자리엔 아내와 같은 계열의 은행권 회사에서 일하는 대학 선배 한 명이 있었고요. 선배가 저를 보면서 반갑게 아는 체를 하더군요. 조하나, 오랜만이다. 결혼해서 딸아이도 있다면서? 네, 살다 보니 벌써 제가 애아빠가 되어버렸네요. 선배도 가족분들 다 편안하시죠? 나야 뭐 늘 똑같지. 그런데 말이야, 주하나. 네 와이프, 내가 예전 일하던 동료 한 명이랑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모양이던데 네 와이프는 아마 날 모를 테지만. 아, 참 세상 좁군요. 저희 와이프 좀 잘 부탁드린다고 선배님 동료한테 전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좀 찜찜한 말이지만 너한테 전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네 와이프랑 같은 부서 유부남 상사 한 명이 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그쪽 업계에서 소문이 파다한 모양이야. 요즘 오피스 와이프다 뭐다 회사에서 일적으로 자꾸 붙어 다니고 좀 친하게 지내면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런 헛소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높아심에 전한다. 아 참 선배도 이 얘기하려고 제게 불어 담배 피러 나오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농담 삼아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나한테 이런 얘기 들었다고 괜히 와이프랑 부부싸움 같은 거 하지는 말고 알았지? 네, 잘 알겠어요. 선배, 저희 와이프가 성격이 워낙 털털하고 호탕해서 남자 동료들하고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까 자주 그런 소문에 시달리는 편이에요. 저 그런 뒷말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이제. 그래, 네 와이프야 네가 훨씬 더 잘 알겠지. 나는 그냥 헛소문인 것 같긴 한데 헛소문이라도 네 와이프 관련된 거라 그냥 전하는 거야. 감사해요, 선배. 선배가 저 옛날부터 각별하게 생각했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동창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뒤통수가 뻑뻑한 것이 찜찜한 기분이 들더군요. 아무리 헛소문이라 얼버무리긴 했지만 평소 입이 무겁고 신중한 성격의 선배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뭔가 있어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콱 막혀왔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새벽 2시 가까이 되어서야 술이 곤드레 만들레 취해 집에 들어왔더군요. 오늘은 술을 또 얼마나 먹은 거야?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마시고 다니면 어쩌자는 거니? 참나. 거래처 사장 비위 맞춰주느라 어쩔 수 없이 포금했어. 예금 유치 성과는 뭐 아무나 내는 줄 아니? 취한다. 여보, 나 꿀물 한 잔만. 정말. 자, 여기 꿀물하고 숙취 해소제야. 몸이 휘청대도 당신 정신 멀쩡한 거 아니까 대답 잘해.
당신 회사에서 유부남 상사랑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설마 사실이야? 하다 이제는 의처증 환자 코스프레니? 나를 뭘로 보고 진짜. 어떤 자식이 그런 헛입을 놀리면서 나를 모함해? 누구야? 대체 누구 입에서 나온 소리냐고? 아내는 광분을 하면서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저는 일단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에 올인하고 커리어를 중시하는 아내가 설마 사내에서 그런 짓을 벌이지는 않을 거다. 그런 일말의 믿음이 있던 탓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제가 공동으로 쓰는 서재에 들어가서 노트북 화면을 켰다가 우연히 아내의 메일함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노트북을 쓰다가 잠시 로그아웃하는 것을 깜빡 잊고 샤워하러 들어간 참이었지요. 아내의 메일함에서 저는 봐서는 안 되는 메일을 여러 통 보게 되고 말았네요. 아내는 같은 부서의 상사와 내연관계에 있더군요. 그것도 아주 심각하고 깊은 관계 같았습니다. 둘이서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와 주말에 당일치기로 여행을 다녀온다고 예약한 숙박업소 관련 메일들을 모조리 읽고 나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아무 표도 내지 않고 일단 밖으로 나왔지요. 한 며칠을 아무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도 못하고 저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이혼을 하는 게 도리겠지 생각했다가도 어린 딸아이를 생각하면 결정이 쉽지가 않더군요.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 메일함 우연히 보게 됐어. 그리고 당신이 당신 부서 상사와 그런 사이란 것도 다 알게 됐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설마 내 메일함 불어 뒤지고 다닌 거야? 아니, 나 그런 짓 안 하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당신이 로그아웃 하는 거 깜빡하고 나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보게 됐어. 나도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그 메일함 쳐다도 안 볼 거야. 여보, 사실은. 긴 말하지 말자. 내가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 한마디야. 그 남자와 정리해. 그리고 모두 없었던 일로 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세상이 무너져도 당신은 하영이 엄마잖아. 어린 하영이 생각해서 어리석은 불장난 이쯤에서 그만두라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정리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나 솔직히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내가 부족한 남편이라 당신이 그랬단 생각이 들어. 좀 더 당신 하는 일 이해하고 당신이 덜 답답하게 내가 배려했어야 했어. 술 그만 마시란 잔소리도 이제 안 할게. 대신 그 남자만 정리해. 제발 나와 하영에게로 돌아와. 내가 이렇게 빌면서 부탁한다. 제발. 저는 제가 본인의 불륜 사실을 알았음에도 뭔가 끝까지 흔들리는 심정을 감추지 못하는 아내를 보면서 심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그대로 두면 정말 가정을 박차고 나가버릴 여자인 것 같아서 저는 남자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린 딸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가정을 지켜보려고 그렇게 무릎까지 꿇고 아내에게 애원했지요. 제발 그 남자를 정리하고 더 늦기 전에 가정으로 돌아오라고요. 저의 이런 부탁에 아내는 마지못해 그렇겠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렇지만 자신 없는 그 목소리에서 어떤 확신이나 믿음 같은 것을 가지기는 힘이 들었죠. 그렇다고 추궁하고 닥달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일을 일단 덮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딸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를 목욕시킨 후 아이를 막 재운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받아보니까 경찰서인 겁니다. 강수미 씨 남편 되시죠? 지금 모텔에서 추락사로 강수미 씨가 운명하셨습니다. 당장 땡땡병원 응급실로 일단 와주시죠. 네? 뭐라고요?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말이 안 되는 소식이라 저는 몇 번이나 되물었고 정말 복잡하고 나쁘끄러운 어떤 사고에 의해 아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아내는 머리와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채 차갑게 몸이 굳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늦겠다고 한 사람인데. 강수미 씨는 오늘 회사에서 6시 정시 퇴근하셨습니다. 땡땡 모텔 땡땡 호실에서 같은 회사 상사인 김명준 씨와 만남을 가지던 중 김명준 씨의 아내가 모텔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 바람에 모텔 난간으로 피해 있다가 발을 헛디뎌 안타깝게 실족사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상간남과 모텔에 있다가 그 지경에 이른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지만 제 와이프가 현장을 급습하는 바람에 어떻게 말리고 손써볼 겨를도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낯짝을 내밀어! 남의 가정 파탄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이 엄마를 죽게 만들어? 너도 가정 있는 놈이라면서 넌 양심도 없지? 바람을 피웠으면 세련되게 들키지라도 말던가. 와이프한테까지 들켜서 현장까지 쫓아오게 만드는 너 같은 무신한 놈한테 빠져서 우리 아이 엄마는 비명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창원으로 뛰어들지만 않았더라면 이 사태가 벌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평소에도 수미가 성격이 급하고 감정적인데 오늘은 꼭. 뭐 수미?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앞에서 내 와이프 이름을 입에 올려? 이 거짓 발사기만도 못한 저열한 놈아! 저는 이성을 잃고 상간남을 마구 패고 두들겼고 그런 저의 서술에 상간남은 고개를 수그리고 제가 때리는 족족 맞고 있더로군요. 그런 모양을 보다 못한 경찰들이 다가와서 저를 상간남으로부터 떼어놓더군요. 그렇게 막장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 아내는 황망하게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지인과 가족들에게는 차마 어떤 연유로 아내가 저 세상 사람이 되었는지 밝히지조차 못했고 회사 사람들에게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상간남이 속해 있는 아내 회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지요. 상간남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아이 엄마의 명예를 이미 명을 달리한 그 사람의 바닥까지 실추한 이미지를 측근들에게까지 까발리고 싶지 않은 저만의 마지막 배려였달까요? 그렇게 혼이 빠진 상태로 장례식을 마친 뒤 겨우 딸아이 등원을 시키고 집안에 널브러져 있는데 경찰에서 또 전화가 왔더군요. 아내 핸드폰이 있는데 유품이니 저보고 가져가라는 겁니다. 저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운 몸을 겨우 이끌고 경찰서로 가서 아내의 핸드폰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집안에서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보았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내의 유품, 핸드폰을 열어본 순간 내 인생의 초대박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휴대폰에는 일단 제가 보고 싶지 않은 상간남과의 추억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핸드폰 사진첩에서 일단 그런 사진들을 하나하나 지워가기 시작했지요. 딸아이와 찍은 아내의 사진은 그대로 보관해 두었다가 아내에게 고이 전해줄 생각이었지요. 그리고 아내의 여러 개인 정보들을 보게 되었는데 보니까요. 아내가 저 몰래 주식 투자며 부동산 등에 아주 많은 투자를 해 놓았더군요. 아내가 원래 은행권에 근무를 해서 재테크나 그런 쪽에 저보다 훨씬 박식하고 빠삭하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연봉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거야? 당신 보면 주식이니 뭐니 재테크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내 돈도 당신이 좀 관리해주면 안 돼? 난 회사에서 하는 일도 맨 남들 재테크 관리해주는 일인데 집에 와서까지 와이프한테 그런 일을 시키고 싶어? 그렇게 타박을 주던 아내라서 아내와는 그런 얘기를 일체 안 하는 편이었는데 저 모르게 집 전세금에 관해 대출까지 받아서 공격적인 투자를 한참 동안이나 해왔더군요. 가만히 예금과 자금 내역들을 훑어보니까 상간남도 아내에게 꽤 거액의 돈을 이체했고 아내와 상간남 둘이서 함께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내가 투자한 주식과 코인 등이 아내의 사후에 갑자기 급등을 하며 대박을 쳤다는 사실이었지요. 아내가 상간남과 함께 투자한 주식과 코인 등을 현금으로 환산받을 경우 상당한 거액이 될 거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지요. 게다가 아내와 상간남은 진지하게 미래를 도모하는 사이였더군요.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카톡 등을 보게 되면서
저 몰래, 그리고 상간남의 아내 몰래 주도 면밀하게 각자의 이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 몰래 본인의 월급과 우리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을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하고 그 돈으로 상간남과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설레고 부풀어 있었더라고요. 무순위, 무조건 아파트 청약에까지 손을 댔고 그런 쪽으로 운이 풀리려 했던 건지 아파트 청약까지 당첨이 되어서 바로 팔게 될 경우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까지 해두었더군요. 아내 사후의 예금 재산이나 부동산은 어찌됐든 법적인 남편인 제 소유가 되는 형편이었으므로 저는 아내의 사후 갑자기 부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수 없고 씁쓸한 사연이 숨겨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부자가 된 것은 사실이었지요. 주하나, 갑자기 아파트를 사다니. 너 그런 큰 돈이 어디서 생겨서 집을 다 사니? 하영이 엄마가 주식 투자해 놓은 것이 좀 성과가 좋아서 그 돈으로요. 아무리 주식이 대박이 나도 그렇지.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만데. 뭐 나 모르는 하영이 엄마 생명보험금이라도 있었던 거니? 생명보험 하나 있긴 했는데 그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보험금 나오자마자 하영이 명의로 예금으로 묶어뒀고 지 엄마 목숨값인데 그건 하영이 앞으로 해두려고요. 그래, 잘했다. 앞으로 하영이 대학도 가고 시집도 보내려면 돈 들어갈 구멍이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그런데 말이야, 아무래도 네가 갑자기 집을 샀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너희 부부 형편 엄마가 뻔히 아는데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도 없고. 너 혹시 엄마 몰래 무리하게 빚져서 집 사는 거 아니냐? 신문이니 뉴스 보면 젊은 사람들 요새 영끌에서 집 샀다가 망하고 그러던데. 네가 꼭 그런 건 아닌지 엄마는 걱정이다. 엄마,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자세한 사정은 시간이 좀 지나서 엄마한테 다 말씀드릴 테니. 어머니는 빡빡한 저희 부부의 형편을 알고 있었기에 갑자기 아파트를 구매한 저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셨지요. 후에 어머니께는 전후 사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 엄마의 외도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니, 세상에 하다하다 정말 막장의 끝을 보고 세상을 떠났구나. 참 명을 달리한 사람을 두고 욕을 마구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칭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세상에 불쌍한 우리 아들. 그가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속을 혼자서 얼마나 끓였니 그래. 어떻게든 하영이 엄마 달래서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일이 안 되려니까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어이구 불쌍한 놈. 어이구 불쌍한 우리 손녀. 엎질러진 물을 도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끔찍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어쩌겠니. 이미 벌어진 일에 집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으니까. 앞으로 넌 하영이 잘 키우면서 살 생각이나 해라. 알아들었니? 네, 엄마. 저도 하영이 생각해서 정신 붙들어 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 하영이 아니었음 저 진작에 멘탈 나가 제정신 아닐 거예요. 어머니께는 제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어머니께서는 돈이 전부는 아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그거라도 너에게 위로가 될 만한 여건이 되니 다행이구나. 솔직히 하영이 애미가 벌이가 좋았기 때문에 너 혼자 벌어 하영이 키우고 집장만 하고 현실적인 고민 없는 게 아니었는데 하영이 애미가 애미 노릇 못하고 세상 뜨면서 그래도 하영이한테 애미 노릇 하나는 하고 떠나는구나. 돈 걱정 없이 하영이 잘 크고 공부시키라고. 원래 그런 생각으로 돈을 불린 하영 엄마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리 되었으니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참, 처음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다 했을 때 야무지고 당차서 물러터진 너와 천생연분일 거라고 마음에 들어 했는데 이런 사달이 나다니. 죄송해요, 엄마. 다 제 잘못이고 제가 어리석은 탓이에요. 그런 쓸데없는 자책 말어라. 네가 얼마나 부성애가 강하고
하영이한테 최선을 다했는지 엄마가 다 안다. 너 같은 아이 아빠, 남편을 두고 그런 허튼 짓 할 생각을 하다니. 정말 죽은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가 머리채를 잡고 한참을 휘둘러 주었을 거다. 엄마, 이젠 그만하세요. 이 세상 사람 아닌 여자한테 그런 욕해서 뭐해요. 그날 모텔에 쫓아들어온 상간남 와이프 보고 놀라 창문으로 몸을 피하다 그리된 사람한테 더 이상의 욕도 무의미하고 그 사람 행동에 대한 벌은 하늘이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서 저는 더 미운 감정, 배신감 같은 것도 없어요. 너처럼 물러터진 녀석이 그런 여자를 만났으니 사람이 착하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약해 빠진 것으로 치부해서 이용하려고 만드니 참 사람 인심이라는 게 씁쓸하고 서글프구나. 엄마, 그만하세요. 그 사람도 여러 가지로 후회 많이 했을 거라고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무엇보다 우리 하영이 생각해서 험한 소리 더는 입에 담지 말자꾸나.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고 저는 당첨이 된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서 막대한 시세 차익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던 아파트 구매는 아내의 주식과 코인을 처분한 현금으로 장만한 것이었죠. 아내 사후 딸아이는 엄마를 많이 찾으면서 부쩍 불안감과 짜증이 심해졌습니다. 아버님, 하영이가 요즘 환경 변화 때문인지 몰라도 자꾸 친구들과 다투고 짜증이 심해졌네요. 힘드시겠지만 가정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이 엄마가 갑자기 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아이가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잘 달래고 추스르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륜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 엄마 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니고 실제 엄마 품이라곤 거의 모르고 자란 딸아이인데도 아내의 빈자리에 아이는 상실감이 무척 큰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불안해하고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며 안 되겠다 싶어 과감하게 사표를 썼습니다. 아니, 주하나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면 어쩌자는 거니? 하영이가 엄마도 없는 마당에 제가 곁에서 한동안 바짝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워라벨이라고는 없는 회사, 미래가 없다고 예전부터 생각 많이 했어요. 하영이 엄마가 재테크를 잘하고 떠나는 바람에 당분간 돈 걱정도 없고 하영이 케어 살뜰하게 하면서 당분간 앞으로 할 일 고민해 보려고요. 저는 그렇게 엄마를 잃고 힘들어하는 딸아이 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주면서 앞으로 할 일에 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그러던 와중에 어이없기 짝이 없는 연락 한 통을 받았네요. 저기요, 저 수미 만났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미가 투자한 주식이니 코인 그거 대박 난 거 다 알고 있는데 30% 정도의 지분은 제게 있으니 좀 나눠주시죠.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남의 가정 파탄내고 남의 멀쩡한 아이 엄마 명을 달리하게 한 인간이 뭐? 본인 몫의 지분을 달라고? 당신 양심이 있어? 저 아내에게도 이혼당하고 수미도 잃고 저 역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수미가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건 저의 투자도 밑받침 되었기 때문이니 제 몫의 지분을 나눠주시는 게 합당한 걸로. 난 명을 달리한 아내의 마지막 명예를 생각해서, 그리고 당신도 한 집안의 가장이라 밥줄 끊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서 당신 회사 사람들에게 일체 함구하고 조용히 하영이 엄마 장례 치렀습니다. 하영이 엄마 사이는 그래서 현재 저희 어머니밖에 아는 사람이 없고요. 정말 끝까지 바닥을 봐야 정신 차리겠어요? 기어이 내 손으로 당신 밥줄까지 끊어놔야 정신 차리겠어? 죄송합니다. 제발 회사에 소문하는 그것만은 참아주세요. 제가 나이도 나이인지라 이 회사 나가면 딱히 다른 데 갈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못난 짓은 여기서 스탑하세요. 하영이 엄마랑 그쪽이 저지른 죄값 받는다 생각해요. 상간남 소송이니 뭐니 나 지저분한 클레임 아무것도 그쪽한테 건 거 없습니다. 앞으로 연락할 일 없으면 좋겠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뭐 그 이후 상간남의 소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에게 싹싹 빌고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무산되었다는 소식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학교 선배를 통해 듣게 되었지요. 그 상간남의 불륜녀가 제 아내라는 사실은 사람들은 여전히 잘 모르는 눈치더군요. 그저 풍문으로만 A 아니면 B일 것이다 정도로
그렇게 루머의 한 사람으로 제 아내는 회자되는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두루뭉술 그 막장스런 사태가 묻히고 만천하에 밝혀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저희 딸아이를 생각해서도 제가 원하는 방향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딸아이는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주며 살뜰하게 케어해주면서 심정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해서 요즘에는 예전의 웃음도 되찾고 어린이집도 씩씩하게 잘 다닙니다. 제가 원래 커피를 무척 좋아하는 커피 매니아라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제대로 따서 카페 오픈도 하게 되었네요. 아내의 아파트 분양권을 팔고 그 시세 차익으로 남은 현금으로 1층짜리 조그만 상가 건물을 매입했고 그곳에 제 커피숍을 오픈했는데 장사가 잘 되어서 아주 다행이에요.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체인점 문의가 들어와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일하는 요즘이네요. 벌어진 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비정한 진실이나 이것은 사실이고 해서 어둡고 쓰린 과거는 이제 그만 덮어두려 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서 딸아이에게 부족한 엄마 몫까지 다 챙겨줄 수 있는 좋은 아빠가 되려고요. 지금 시작한 사업도 점점 잘 되어서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업가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앞으론 남은 인생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과오가 아닌 곱씹어 볼수록 행복한 추억의 날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